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강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방경보 시스템 공학입니다. 서방경보 시스템 공학이지만 우리 경보라는 게 먼저 뭡니까? 경보라는 것은 경계하고 보고 또 알려준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소방경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좀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방전기설비 전체의 일부에 속하는 거죠. 레이저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자를 경보 시스템이라는 거, 요 별도의 요 과목, 요 가지고 강의하기에는 너무나 또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전기 설비 및 설계라는 요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경보 시스템도 여러분 다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한 부분을 복습하기보다는 설계라는 부분을 추가로 이어서 좀 더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보면 파트 1에 소방전기 설비의 지침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두 번째 파트 2 소방전기 설비 및 설계. 첫 번째 이제 경보 설비가 나온다 그죠? 경보 설비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여기까지. 이것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설비를 조금씩 보고 또 마지막에 소방 설비의 도면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보 설비는 자동 하재 탐지 설비가 먼저 나옵니다. 자동 하재 탐지 설비 뭡니까? 자탐 설비라고도 하는데 자동으로 하재를 탐지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반드시 자동으로 탐지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감지기가 있어야죠. 감지기. 그래서 감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그것을 탐지해가지고 수신기를 보내겠죠. 그래서 수신기 당연히 나오죠. 또 RM 수신기일 경우에는 중계기를 거쳐서 수신기를 보내죠. 그래서 중계기도 나오고 또 자동으로 하재를 탐지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이 눈으로 먼저 보고 불났단 말이죠. 그럴 때 하재를 난 것을 알려주는 게 뭡니까? 바로 발신기입니다. 발신기. 신호를 발신한다. 이런 의미에서 발신기. 이런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탐 설비의 음량 장치. 주로 경종이나 사이렌을 쓰죠. 자탐 설비의 배선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까지 하고, 이 밑에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탐 설비의 전원, 이것도 중요한 부분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각경보 장치. 요즘은 시각경보기, 즉,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깜빡깜빡 이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경보를 하는 장치죠. 그 다음에 자동 하재 속보 설비. 자, 요 위에까지 요까지가 바로 자동 경보 설비 중에서 자탐 설비입니다. 자동 탐지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보 설비가 뭡니까? 자동 하재 속보 설비. 누구인데 이 속보를 해줍니까? 바로 소방관서나 또는 그 건물의 관계자에게. 관계자는 여기서는 사장이라든지 또는 경비실이라든지 이런데 전화로서 20초 이내에 3번 이상 전화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설비죠. 그 다음 비상방송 설비. 미리 녹음된 방송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알려주는 거죠. 비상경보 설비. 여기서 비상경보 설비. 여러분 자탐 설비하고 비경 설비라고 하는데 비경 설비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시나요? 네, 바로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차이. 자탐 설비는 감지기가 자동적으로 하재를 탐지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비상경보 설비는 감지기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바로 발신기하고 수신기만 있습니다. 발신기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버튼을 눌려가지고 하재 신호를 수신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비상경보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누전경보기. 누전이 뭡니까? 하재가 날 수 있는 요건이죠. 즉 전기가 새는 겁니다. 누전은. 건물에 전기가 새거나 했을 때 하재의 위험성이 있죠. 그랬을 때 경보를 해주는 설비. 또 가스가 샜을 때 또 경보가 해주는 설비. 여기까지가 바로 경보 설비입니다. 그 나머지 비난 설비, 소화 설비, 비상 전원 설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이미 소방전기시설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기 설비의 기초 및 배선, 이것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전기 회로 시간에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통째로 넘깁니다. 자, 드디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전기 설비의 도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설계를 도면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또 공사를 할 때도 도면이 있어야만 공사를 하는데 그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죠. 도면을 보면서 공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사 시험에, 실기 시험에 당연히 이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실기 시험에는 뭐 20점짜리, 15점짜리, 10점짜리 점수가 높은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면 배선은 내역, 어떻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 내역,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할 때 청수가 뭐 50청, 60청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배선 가닥수가 몇 가닥인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내 및 옥의 소화전 설비를 하는데 여기는 배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을 몇 가닥을 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설계가 다 반영돼야 되겠죠. 스프링클러 설비 마찬가지고, 가스레 설비, 제연 설비, 제연차, 자동 방화문, 방화 샷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배선의 수량이라든지 배선의 종류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7일 시퀀서, 이것도 전기 회로 시간에 있었죠. 이것도 생략합니다. 자, 본론을 들어가서 파트 1 소방전기시설의 지침, 이거는 넘어간다 했습니다. 그죠? 파트 2 소방전기 설비 및 설계. 먼저 경보 설비. 자, 경보 설비는 먼저 잡탐 설비가 나옵니다. 잡탐 설비. 잡탐 설비 먼저 개요부터 볼까요? 다 공부를 한 거지만은 잡탐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등의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발화 장소를 표시하는 동시에 경보를 하는 설비다. 뭔 말입니까? 바로 잡탐 설비는 우리가 화재가 나면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 열, 연기, 불꽃 이것이 나죠, 그죠? 이것을 감지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검출을 한다는 얘기죠. 건물해가 건물 관계자에게 발화 장소를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표시합니까? 바로 수신기를 통해서. 수신기에 보면 수신기에 지구 포시창이라고 있습니다. 지구 포시창. 그래서 지금 현재 불이 났는데 어디에서 불이 났다. 즉 1층에서 불 났다, 2층에서 불 났다. 이걸 수신기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 장소를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경보를 발한다. 뭐 어떻게 발합니까? 수신기에 있는 주 경종도 동작을 하지만은 각 층에 있는 지구 경종을 동작을 시켜가지고 경보를 발하는 거죠. 그것뿐만 합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비상 방송도 하기도 하죠, 그죠? 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잡탐 설비다 하는 겁니다. 자, 설비 대상. 설치 대상을 보면, 자, 이거는 시험에 한 번씩 객관식 시험에 나옵니다. 면적 600, 1000, 2000, 길이 기준 1000 이렇게 있는데 요 면적 기준을 볼 때 항상 요거부터 먼저 외우세요. 600, 1000, 2000, 길이 1000 요거부터 먼저 외워놓고 그 다음에 어느 쪽 요것들을 한 번씩 쭉 읽어보면 요것이 600에 해당된다. 요것이 2000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잡탐 설비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아까 얘기했죠. 감지기. 감지기 역할은 화재를 자동적으로 탐지하는 거죠. 감지기가 있고, 그 다음 발신기, 수동으로 신호를 발신하는 거랬죠. 수동, 발신기. 그 다음에 중계기. 중계기라는 것은 수신기와 감지기 또는 발신기 사이에 R행 수신기를 쓸 때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신기. 그 다음 음량장치, 포시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감지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연기 감지기, 불꽃 감지기, 연소 생성물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감지를 한다는 얘기도. 복합 감지기는
열과 연기 이것을 짬뽕시키는 것들이라 보면 됩니다. 열 감지기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차동식과 정온식이 있다. 보상식은 차동식, 정온식을 두 개 같이 섞어놓은 거다. 차동식이 뭡니까? 차동식은 온도의 편차에 의해 동작하는 거죠. 온도의 편차, 차동. 그러니까 단위 시간, 예를 들어서 1분 동안의 온도가 4도 이상 올랐다. 그런 것들은 보통 동작을 합니다. 그렇게 급격한 온도 편차가 생겼을 때 동작을 하는 거죠. 근데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실 내에 온도가 겨울에는 뭐 영하 1도 됐는데 여름 되는 것 같으면 영상 뭐 30도까지 됩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는 때는 온도 편차가 얼마입니까? 약 40도가 생겼잖아요. 그래도 동작을 합니다. 왜냐? 서서히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 즉 1분에 온도가 몇 도 올랐느냐 요것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이 바로 차동식입니다. 정온식은 정해진 온도만 되면 동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정온식은 70도짜리도 있고 90도짜리도 있고 뭐 110도짜리도 있는데 그 온도가 되면 무조건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방이라든지 또는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동식을 설치해 놨을 때는 보일러를 켰다, 주방에 뭐 각종 뭐 하기를 켰다 이랬을 때 급격하게 온도가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차동식은 동작을 해봅니다. 실제 화재가 아닌데 보일러를 켰거나 음식을 만드는데 동작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온식을 쓴다는 얘기죠. 그럼 정온식은 어떻게 쓰느냐? 정온식은 정해진 온도에 동작하는데 그럼 몇 도를 하느냐? 그것은 그 주방이면 주방의 천정의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불을 예를 들어 주방일 경우에는 음식 요리 기구를 다 켰을 때 천정의 온도가 몇 도인지 측정을 해서 그 최고 온도보다도 최소 20도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정온식 온도계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 최고 온도가 50도다. 예를 들 경우는 70도짜리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동식 안에는 보면 스포트행과 분포행이 있습니다. 물론 정온식도 있겠죠. 근데 이 스포트행은 뭡니까? 바로 정해진 일국소에만 감지하는 거고, 분포행은 넓은 지역 이렇게 분포시켜서 감지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 넘어가면 연기에는 이온화식과 강전식이 있다. 이온화식은 이온 전류의 변화를 보고 화재가 났다 안 났다, 연기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는 거고, 광전식은 수광부와 발광부가 있어가 발광부에서 빛이 들어오면 평상시에는 그냥 수광부로 빛이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연기가 들어왔다 그럴 때는 연기의 산란에 의해가 그 산란된 빛이 수광부로 들어옵니다. 발광부에서 보낸 빛이. 그래서 동작을 하거나 불내염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수광부와 발광부를 직선으로 설치를 해놨고 평상시에는 빛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연기가 밑에서 올라오면 빛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동작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행 감지기는 아까 열복합, 열 감지기 두 개를 짬뽕 해남기고 연기를 두 개 짬뽕 해남기고, 요거는 연기하고 열하고 같이 짬뽕을 해놓은 거죠. 불꽃 감지기는 자외선, 불꽃에서 발생하는 빛, 자외선 파장 또는 적외선 파장 또는 두 개 다 짬뽕시킨 이러한 감지기들이 있습니다. 자, 발생기는 우리가 P행, T행, M행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P행 쓰지 않습니다. 중계기는 수신기를 R행을 쓸 때만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집합행과 분산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신기에도 P행, R행, M행이 있는데 우리나라 쓰는 것은 P행과 R행이 두 가지입니다. 거의 P행이 한 90% 이상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R행은 한 10%도 채 안 됩니다. 주로 배치된 것을. 그 다음에 음량장치는 벨이라는 것은 땅 하는 거죠. 그죠? 각 지구 경종으로 많이 쓰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 사이렌은 그냥 오 이렇게 울리는 거죠. 이것은 주로 스프링쿨러 라든지 이런 걸 동작을 할 때 주로 많이 울리는 겁니다. 단독 갱보 감지기는 감지기 자체가 수신기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감지를 하고 그 자신이 갱보를 하는 거 말하는 거다. 그죠? 이럴 때는 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안에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합니다. 그다음 포시등. 포시등은 여기에
발신기가 있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신기에는 반드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평상시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정전이 되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배선전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도를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화재가 났다. 화재가 이렇게 났습니다. 화재가 나거나 또는 가스가 폭발했다. 가스가 폭발해도 화재가 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또는 가스 감지기를 통해서 검출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화재가 났음을. 그러면 그것이 수신기인데 알려줘야 되겠죠. 피행 수신기는 바로 알려주는데 이 수신기를 아래를 쓸 경우에는 중기기를 거쳐서 신호를 전달한다. 그죠? 그래서 수신기 알려줍니다. 수신기는 그 신호를 화재 신호를 받으면 이렇게 비상방송 설비를 통해서 비상방송을 하거나 또는 소방관수에 속보 설비를 통해 소방관수에 알려줍니다. 또는 비난 유도 설비를 작동을 시킵니다. 위에 이것도 봐도 비상 속보 설비를 통해 가지고 건물 관계자나 또는 경비실이나 소방서에 알려주는 거죠. 전화를 걸어서 알려줍니다. 자동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리고 또 신호가 다시 또 중계기를 들어갑니다. 중계기를 들어가거나 피행일 경우에는 그냥 바로 가죠. 각 지구에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구에 있는 지구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가 재연電波라든지 방화문이라든지 방화 샷다 또는 방향 커튼, 그 다음에 재연창 이런 것들을 동작을 시켜줍니다. 그럼 각종 소화설비,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 물 분무 설비, 에어폼 설비, 거품, 관론 설비, 그 다음에 CO2, 분말, 포랄슨 기체, 이러한 각종 초기 소화 설비들이다 이거죠. 초기 소화 설비들을 동작을 시키겠어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자탐 설비의 개념도입니다. 이건. 자, 이제 경계구역 나옵니다. 경계구역. 경계구역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그 말이 있는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 1해선이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무슨 뜻입니까? 어렵죠, 그죠? 자, 이걸 빗대어 가지고 제가 군의 초소를 빗대어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군에 가면 초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초소 건물수 봤죠? 1초소, 2초소, 3초소, 3초소 이렇게 해가 초소가 쫙 부대가 있으면 두 부대를 뺑 둘러 초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1초소에는 어디까지를 경계를 해라. 왼쪽에는 어디까지, 오른쪽은 어디까지. 제2초소는 어디까지 경계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각 초소마다 경계 구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근무자들은 거기에 이렇게 수시로 보면서, 계속 보면서 적이 들어오는지 또는 우리 동료들이 술사모를 밖으로 도망가는지 등등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적이 들어왔다, 그러면 1초소에서 바로 본부에 전화하죠. 1초소에서 지금 현재 뭔가 적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본부에서는 그걸 알죠. 바로 그것이 바로 경계구역인데, 초소를 구분하듯이 우리 화재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층부터 해가 10층까지 있다. 각 층마다 지금 경계구역이 한 개다. 이랬을 때는 1층에서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을 해서 그 선 하나를 수신기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층에 화재가 난다 하는 것은 그 신호를 1층에 있는 신호선 한 가닥이 수신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수신기 가면 그 수신기는 그 신호를 보는 것들은 여기 1층에 화재 났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수신기 있죠. 수신기에 지구 포시력이라는 게 쫙 있어요. 1층부터 10층까지인 것 때문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10층까지 다 포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1층에 신호가 딱 들어오는 것 때문에 1층에 화재가 났다. 그래서 1층 지구 포시력만 불이 오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10층에 불났다 하면 10층에 불이 오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동화재 설비가 한 해선, 아까 수신기로 연결하는 선 그거 한 해선이 유효하게 화재 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너무 넓어도 안 되겠죠. 우리 군에 가도 초소가 하나의 1초소가 너무 넓은 지역을 하는 것도 눈에 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또 너무 좁으면 초소를 또 많이 써야 되잖아. 그러면 또 비경제적이잖아. 그래서 적당하게 구역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탐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경계구역 중요합니다. 왜 경계구역이 중요하냐? 우리가 소방 설계를 할 때 경계구역을 제일 먼저 나눕니다. 경계구역을. 소방 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축 도면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건축 도면 하는 사람이 건축 도면을 다 만들고 나면 우리 소방 전기 설계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주면 우리 이제 그걸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건물의 청당 몇 층이냐, 그리고 1층에는 면적이 얼마냐, 2층에는 면적이 얼마냐 등등 이런 거 쫙 전체를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야 1층에는 면적이 얼마기 때문에 경계구역을 2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결정하는 거는 좀 이따 배울 겁니다만 더 면적 기준 요거 적용 또는 수직적 경계구역 기준 뭐 이런 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가지고 경계구역을 설정하죠. 예를 들어서 1층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런 것 같으면 6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거든, 하나의 경계구역이. 그래서 2개를 반을 나누면 500제곱미터니까 600 이하가 되잖아. 그래서 1층은 경계구역을 2개를 하겠다. 이렇게 경계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층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구역이 설정이 완료되면 총 경계구역 수가 몇 개냐? 예를 들어서 100개다. 이럴 경우에는 수신기를 어떤 걸 구입해야 됩니까? 수신기의 회로수가 100개 이상이 돼야 되겠죠. 100개 수신기는 실경계구역 곱하기 약 10%의 더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110개 정도의 경계구역이 있는 회로가 있는 회로수가 수신기 회로수는 110개 정도 되는 수신기를 구입을 해야 되겠죠.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경계구역이 중요하고 제일 먼저 경계구역부터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계구역을 설정을 할 때 방법, 설정 기준, 수직적 경계구역 설정 기준과 수평적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수직적 경계구역은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건물이 조그만 거 2개 있단 말이죠. 2개 있다고 해가지고 건물이 또 작다고 해가지고 2개를 하나의 경계구역에 묶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으려 한다. 1층, 2층, 3층, 4층일 때 1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경계구역을 설정하면 안 된다. 그런데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2개 층을 가능하다 해야죠. 즉 1층, 2층이 예를 들어서 다 보태면 경계구역 면적이 500제곱미터, 1층이 예를 들어서 250, 2층이 예를 들어서 250 이러다. 2개 다 보태면 얼마? 500이잖아. 그러면 여기 만족하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경계구역은 면적은 600제곱 이하로 해야 됩니다. 600제곱미터. 그리고 또 한 변의 길이가 면적은 요거 이하가 되더라도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로 할 것. 길이가 긴 것들은 면적과 관계없이 길이를 50m 이상 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아까 600이라 했는데 단서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학교, 강단, 체육관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전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제곱미터까지. 50m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제가 강의하는 강당이 너르다 말이죠. 너르는데 그 면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 정도 된다. 또는 900이 된다. 이럴 경우에 기준 면적 기준으로 하면 600 이하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2개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의 강당인데 그 뭐 예를 들어서 강당 왼쪽 불났고 오른쪽 불났고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랬을 때는 전체가 다 보일 경우에는 전 제곱까지 하나의 경계구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하구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란 지하구. 알죠? 지하구가 뭡니까? 보통 지하 공동구로 쓰죠. 공동구라는 얘기는 그 공동구 안에, 지하구 안에 전기, 수도, 통신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지하 공동구죠. 그래서 이런 지하구는 요즘 도로 파헤치가 하는 게 전부 다 지하 공동구입니다. 그 안에는 700m 이하로 한다. 그런 겁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을. 또 터널도 있네. 터널은 100m 이하로 해야 됩니다. 경계구역을. 자,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수직적 경계구역.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로, 건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상실, 또 인내슈터, 파이프 피터, 및 덕트 등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해야 한다. 계단하고 경사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하나의 경계구역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별도의 경계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평적 경계구역과 관계없이 이거는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해야 된다. 요거 할 때 계단 경사로 요거 할 때는 요런 것들은 높이 45m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계단하고 경사로만
높이를 45m 이하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높이가 90m다. 이러면 경계로 이 45m를 적용해서 경계구역이 두 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하나의 경계구역을 해야 된다. 지하 뭐 2층 이상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하 2층이 높이가 45m가 아니라 뭐 4m만 되더라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층하고 따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지하 1층까지는 제외한다. 저 1층까지는 지상층하고 같이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다음은 설비적 경계구역. 설비적 경계구역은 스프링쿨러 설비, 물 분무 설비, 소화 설비 등 또는 제한 설비의 화재 감지 장치로부터 화재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 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한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여러분 방사구역, 제한구역 배웠죠? 앞에 우리 면적 기준, 높이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무시하고 방사구역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가 되더라도 하나의 방사구역을 하나의 경계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한구역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물 분무 특구 소화 설비 이 부분에 대한 방호구역 설정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배웠다 그죠? 그거대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고려사항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경계구역 설정 사례를 보겠습니다. 삼각형이죠. 20 곱하기 45 면적이 얼마입니까? 450이다 그죠? 450제곱미터 600 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계구역 가능합니다. 두 번째 110 곱하기 60이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600입니다. 하나의 경계구역 가능합니까? 면적 기준은 가능하지만도 길이 기준으로 보면 50m 이하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나눠야 된다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경계구역을 해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이것도 폭이 10이고 길이가 길다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50m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경계구역을 자르고, 또 요 절반을 딱 자르면 이렇게 50 길이 기준 만족하고, 면적 기준 볼까요? 요 면적까지 50 곱하기 10이니까 500제곱미터고, 왜 요는 20의 절반이니까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죠. 그래서 600입니다. 600. 면적 기준도 딱 만족한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네 번째 길이가 100이다 그죠? 이것도 보면 이렇게 50 기준으로 해가지고 길이 기준을 나눴고, 또 이쪽에 90도 나눴는데 여기는 위에는 50이고 밑에 30을 나눠놨네요.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럴 때는 면적을 길이를 반 정도로 요거 나누는 게 좋습니다. 요 위에 40, 밑에 40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건물 4층짜리 건물인데 옥상에 뭐가 있네요. 그죠?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각 층당 600이니까 하나의 경계구역을 다 층별로 하고, 옥상 같은 경우는 이것도 50 별도로 있으니까 별도의 경계구역을 하나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이 몇 개? 6개입니다. 6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면적이 350제곱미터, 요거는 3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위에 두 개 보태면 500 이하노에, 그래서 요거 하나의 경계구역 일단 별도로 하고, 밑에 300 경계구역 요거 따로 하나 하고, 이래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25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계속 층이 5층까지 있고, 옥상이 또 50 있습니다. 그죠? 먼저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계구역을 만들어 보면, 지하는 별도로 해야 되니까 25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보태니까 500이 하죠. 그래서 두 개의 층에 하나의 경계구역을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250 더하기 50은 500 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계구역을 묶으면 됩니다. 이렇게 경계구역이 4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단 있죠. 피난 계단이 있는데, 이 피난 계단은 지하 1층이기 때문에 지상층을 같이 묶어도 됩니다. 같이 묶어도 되는데,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가 경계구역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45m 기준으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끊죠. 근데 층수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의 층이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5m, 여기는 5, 25m 이상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 문제에는 높이를 정해줘야만 됩니다만, 높이를 안 정해줬는데도 우리가 그냥 이거는 높이가 그리 높지 않다. 예,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예제를 보면 지하구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최소 경계구역은 몇 개로 구분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최소 경계구역. 우리는 시험은 항상 최소 경계구역만 나옵니다. 전선의 배선의 가닥수도 최소 가닥수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 경계구역을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지만 이걸 또 쪼개가지고 600이지만 반을 쪼개가 여기 경계구역 따로 여기 경계구역 따로 300씩 이런 나눠가지고 경계구역을 더 많이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나쁠 이유는 없죠.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비경제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 경계구역을 시험에 나옵니다. 항상 시험은. 여기 보면 길이가 800, 900, 1300이다. 그래서 길이 기준을 해야 돼. 지하구를 했죠. 지하구. 지하구니까 앞에 지하구는 700m 했죠. 터널은 100m. 그래서 700분의 지하구 전체의 길이를 더하면 3000이 되네요. 그래서 700분의 3000 해서 4.2가 나왔습니다. 4.2면 4.2개의 경계구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정수 기준으로 절상을 하죠. 그래서 5개의 경계구역이 필요하다. 자, 다음은 그림은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각 층의 높이가 4m, 높이 경계구역이 있겠습니다. 그죠? 4m를 주어졌으면. 그럼 소방 대상물에 사용하는 자동 하자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라. 1. 층별 바닥 면적이 다음 그림과 같은 경우 자동 하자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은 최소 몇 개로 구분해야 하는지 산출식과 경계구역 수를 정해라. 산출식도 적고 경계구역 수를 적으라는 해답이죠. 먼저 4층 볼까요? 150이네. 3층은 300이네. 두 개 다 못해도 500 이하네. 이러면 하나의 경계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9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을 할 때는 500 이하로 돼야 되기 때문에 500분의 150 더하기 300 이래 하니까 1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고 2층은 600이네. 그래서 600분의 600 하니까 1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 1층은 1000이다. 그죠? 600분의 1000을 하니까 1점 얼마가 된다. 그러면 2개의 경계구역. 지하 1층은 1200이다. 600분의 1200 하니까 2가 된다. 그래서 2 경계구역. 지하 2층은 1800이다. 그래서 600분의 1800은 3. 3개의 경계구역. 이렇게 나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소방 대상물에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면 전체 경계구역은 몇 개인데? 계단과 엘리베이터. 자, 아까 앞에 있어. 엘리베이터는 경계구역 할 때 45m 적용을 안 받고 전체 하나로 하면 됩니다. 계단과 경사로만 45m를 적용을 받는다 했죠. 그런데 아까 지하의 경우에는 지하층은 별도의 경계구역을 두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하 1층까지는 그대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건 지하 2층이기 때문에 별도 경계구역을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엘리베이터 하나가 별도의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단은 지하층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가 4m이기 때문에 잠깐요. 자, 다음 장에 풀이겠죠. 아까 저 수평적 경계구역 오늘 아까 600, 500 위에 4, 5층을 나눴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거는 다 600을 나눠가지고 했어. 그래서 전체 9개가 나왔다. 그죠? 수직적 경계구역은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한 개 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계단, 지상층 4개 해죠. 1층부터 4층까지 하나의 층수가 높이가 4m이기 때문에 45를 나누니까 1.35 한 개. 이거 1.35가 아닙니다. 이건 0.35겠지. 44, 16, 45 나누기 16이니까 이게 1.35가 아니고 0.35가 되겠네. 그래서 한 개고, 그 다음에 지하층 2층이죠. 그래서 4 곱하기 8 45분의 8은 0.17 그래서 한 개. 이래가지고 수직 경계구역 3개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총 경계구역 수는 12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이제 지하 3층 지상 14층이고 높이가 3.5m인 다음과 같은 소방대상물의 수직 경계구역을 설정할 경우 광물음에 답하여라. 본 소방대상물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직 경계구역은 총 몇 개의 회로로 구성해야 하는지 쓰시오. 두 번째, 연기 감지기 2종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도면을 그리시오. 도면을 표시해야 하는 얘기다. 그죠? 자, 그럼 먼저 수직 경계구역을 한번 나눠봅시다.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 건상실. 요거는 한 개씩 필요하겠죠. 그죠? 요 끝에 한 개, 여기 한 개, 감지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감지기 경계구역은 2개입니다. 그냥 요거는. 그럼 계단은 높이에 따라 달라지죠.
지하층 3개 층이다, 그죠?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상층부터 먼저 해놨네요. 지상층, 요부터 여기까지 몇 층입니까? 14층이죠, 그죠? 14층. 하나의 층의 높이가 전고가 3.5. 그래서 3.5 곱하기 14 나누기 40으로 하니까 약 1.09가 되나요? 그러면 이 두 개 해로, 경기구역 두 개로 나누고, 지하층은 3개 층이죠. 3.5 곱하기 3, 45로 나누니까 0. 얼마. 그래서 한 개 해로. 그래서 총 경계구역수는 요거 엘리베이터 근상실 각각 한 개. 그 다음에 요 지상층 두 개. 그 다음에 또 지하층 한 개. 이래 해가지고 5회로다, 그죠? 5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의 개수. 감지기의 개수를 할 때, 여러분, 엘리베이터실. 아까 요거 엘리베이터실은 요 끝에 하나, 요 끝에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층과 지하층을 할 것인데, 지상층, 지하층, 이거는 감지기는 아직까지 넣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이미 배웠죠? 얼마였습니까? 높이 기준으로 할 때, 연기 감지기 설치를 할 때, 15m마다 한 개 설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5m마다. 그래서 15를 나누고, 지상층의 높이가 14층, 3.5, 이래 하니까 3.27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개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3층이기 때문에 3.5 곱하기 이렇게 15를 나누니까 0.7개다. 그래서 또 한 개를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하층 한 개야. 우리 설치하니까 지하층이 쭉 있는 거를 계단인 것도 지하층 끝나는 지점에 여기 설치해야 되죠. 여기 하나 설치하고. 연기 감지기는 연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밑에 여기 설치해 보면 안 되죠. 여기 불나는 것도 연기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4개를 설치해야 되겠죠, 4개. 4개를 설치하니까 요 14층짜리 요 건물 이제 4등분을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4등분을 나눠가지고 제일 위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4등분을 나누면 여기 또 설치하고, 또 4등분을 나누면 여기 설치하고, 또 4등분을 나누면 여기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4등분 나눠가지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요거 두 개는 요 끝에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연기 감지기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놨네, 그죠? 자, 그럼 다음 그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각 층의 평면을 동일하고, 각 층의 높이가 4m인 사무실 건물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하나의 층에 대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평 경계구역 수를 구하여라. 한 층. 여기 하나의 층에 대한 평면도가 있다, 그죠? 요 평면도가 있죠. 평면도가 여기 거리 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 층 수평 경계구역을 보면 한 층 수평 경계구역 면적 600이죠. 600에서 60 곱하기 20을 했습니다. 뭐냐면 요 길이가 600이고 여기 20이었죠. 20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빼는 것들이 있습니다. 빼는 거 뭐 빼느냐, 바로 요거 요 계단, 엘리베이터 요거 빼야 되겠죠. 요거 빼고, 요것도 있네요. 요거 빼고, 그래서 요 이걸 감안해가지고 이걸 3 곱하기 5 두 개니까 두 개야. 요 3 곱하기 3 곱하기 두 개니 두 개, 이렇게 다 요걸 뺐습니다. 요 갈로가 빠지네요. 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1.98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한 층에 두 개의 경계구역이 필요하다. 두 개의 경계구역.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쫙 나눠야 되겠죠, 그죠? 경계구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평 경계구역이 두 개, 그럼 6개 층이니까, 그래서 12개의 감지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직 경계구역은 엘리베이터가 2개조가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두 개 있는 것들은 각각 그거 이제 두 개서 다 한 개씩 경계구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단 높이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높이는 기본이 45고, 높이가 몇 메다 됐습니까? 높이가 4m를 했죠. 그리고 몇 층? 5층. 지하까지 걷다면 6개. 지하 1층이니까 그거 같이 포함시키게 됩니다. 지하 1층까지는. 그래서 6. 이렇게 구하니까 0.53이 되네요. 그래서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단 설치 감지기, 여기 감지기는 몇 개를 할 것이냐. 계단 높이가 4m, 6개 층이다. 15를 나눠야 됩니다. 감지기 설치할 때는. 감지기도 설치할 때 이 높이 15와 경계구역을 설치할 때, 경계구역을 나눌 때 이 높이 45와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15, 45 꼭
다르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하니까 1.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감지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개의 감지기가. 그래서 두 개의 감지기는 어디 설치하느냐? 지상 요 5층에 끝에 제일 끝에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좀 밑에 내려가지고 중간에 또 2층에 설치를 하겠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제3층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